자, 오늘 강의는 그 이촌동 복압운동 정격 분석이라는 주제로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동작을 바라보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동작은 뭐냐면은 제가 녹화를 간단하게 했어요. 이게 그 태블릿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녹화를 해서 전송을 해드려야 돼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체를 뒤로 젖힐 때 공기가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들숨의 점진적 과부하 동작으로 한쪽 다리와 한쪽 팔을 동시에 뒤로 젖혀서 바닥을 터치하는 동작, 올라오는 동작이 저런 있고, 동작을 하는 요거를 거예요.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면요, 그 강내압을 어렵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한 단계씩 추가하면 돼요. 자, 그 상체를 뒤로 젖힐 때 반대편에 있는 팔을 귀 옆으로 뻗은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올 수 뭐 있어요. 연속 선방이었습니다. 그대로 야, 올라올 수 선생님 있고. 저렇게 쉽게 하니까 네. 쉬워 보이는데 아마 지하 한번 일어나서 한번 딱 지금 보신 동작이었어요. 이촌동 복압운동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번의 영상이 이슈가 된다고 해서 그 세 편 정도를 봤어요. 뭐 이제 하나는 한발 스쿼트였고, 두 편을 봤나? 그래서 제가 오해를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먼저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분이 아니라 어떤 15년, 18년 그 재활 운동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처음에 이분이 사짜라고 느꼈대요. 근데 영상을 보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워낙 고도화된 전문가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먼저 보고 영상을 찾아봐서 지금 영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한발 스쿼트 같은 영상을 더 보게 됐고, 그 영상에서 이 김지훈 연예인님께서 너무 좋다, 운동이. 자기 오다리도 많이 개선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영상을 봤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 보게 된 거고요. 동작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상체를 뒤로 젖힐 때 공기가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들숨의 점진적 과부하 동작으로 한쪽 다리와 한쪽 팔을 동시에 뒤로 젖혀서 바닥을 터치하는 동작, 올라오는 동작이 있고, 요거를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면요, 그 강내압을 어렵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한 단계씩 추가하면 돼요. 자, 그 상체를 뒤로 젖힐 때 반대편에 있는 팔을 귀 옆으로 뻗은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대로 야, 올라올 수 선생님 있고. 저렇게 쉽게 하니까 네. 쉬워 보이는데 아마 지하 한번 일어나서 한번 딱 이 밑에 있는 거 안 지웠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번 주 강의한 수정하면서 제가 지우질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동작을 자세히 보셨나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용상에 있던 것을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두 가지가 기억에 났어요. 이 동작이 들숨의 점진적 과부하를 하는 동작이고 강내압을 복강내압을 어렵게 만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동작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 뭐 이런 동작이었죠. 이런 동작. 이게 1단계, 그리고 1단계, 2단계, 다리를 들어서 3단계. 이 동작 자체를 보면 우선은 그 몸을 이제 뒤로 젖히고 다리로 버티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부하가 많이 발생하는 곳을 살펴보면 무릎과 허리일 거예요, 허리. 그쵸? 무릎과 허리에 대한 게 있고, 특히나 허리에 전단력이 발생이 되게 되면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복강내압이 형성이 되고, 그러한 특히나 복행근 같은 근육이 선행 수축을 한다라고 하는 연구들은 굉장히 많죠. 그러면서 복근들도 신장성으로 수축을 하면서 복강내 압력이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요추 골반에 대한 도전이 심할수록 복강내 압력이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동작을 어렵게 할수록 요추 골반에 대한 도전은 커지고 전단력은 세지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걸 강화할 수 있는 이러한 도전에 요추 골반이 반사적으로 잘 복강 내 압력도 형성되고 복근도 강화될 수 있는 그러한 동작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더불어서 고관절 굴곡근 같은 경우에도 무릎의 신전근 같은 경우에도 신장성으로 굉장히 많이 수축을 하고 또 한 가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머리의 위치, 후방 측면으로의 이동은 평소에 자극받지 못했던 전정 감각에 대한 영역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의 만성 통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극강의 복압 운동을 다 알려드립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만성 통증이에요, 만성 통증. 만성 통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어, 예를 들면, 크로스핏이나, 뭐,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신체가 정상적이라는 가정하에 강화를 하는 포지션, 부하 수준, 출발점 자체가 다른 것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맞는 얘기죠. 그러한 사람한테 그러한 동작을 주면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건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대상자가 정상적인 신체 기능이 아닌 만성 통증 대상자라고 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가 않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선생님들 부하 수준에 대한 조절이나 움직임에 대한 접근,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신경계적으로 바라봤을 때 중력에 대한 것도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냥 서 있는 것 자체가 일단은 어려운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서서 고부하의 운동을 수행하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거는 뭐 현장에서 많이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뭐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플랭크 하면 배에 힘이 들어가나요? 아프신 분들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그냥 우리가 의도한 동작들이 안 되는 상황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 이렇게 했을 때 복압이 더 증가되고 거기에 대한 반응력을 높이고 복근이 이제 반응적으로 활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김지훈 선생님처럼 허리가 나왔다 이런 거를 조금 기능만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만성 통증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만성 통증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한다면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저희가 만성 통증에 대한 걸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제시하고 싶은 의견은 이거예요. 이 동작 자체가 복강내압을 뭐 강화하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매칭을 만성 통증이랑 매칭을 시킨다는 게 저는 그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문제고 그리고 어,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일반인들한테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어떠한 것을 얘기하던 간에 소통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소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전문가들끼리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는 서로 한 얘기가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인들을 이게 대상으로 한 얘기인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인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라고 한다면은 용어가 체계적이어야 하고 하거든요. 저는 뭐 들숨의 점진적 과부하 이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뭔가 단어나 상황이 뭐 좀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살펴봤던 영상의 대부분에서는 뭐 두 편, 세 편 보긴 했지만
일반인들이랑 하기에는 용어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용어가 지금 이러한 내용처럼 좀 안 맞는 내용들이 좀 많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강의를 한지 그렇게 오래됐다고 하긴 그렇지만 이제 5년 정도 됐는데, 이러한 것들이 되게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용어가 그냥 막 입에서 막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전달이 돼야 되고, 그 한 얘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라고 한다면은 단어나 그런 걸 생각할 때 앞뒤가 맞는 이야기여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그런 면에서도 조금 납득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자, 만성통증으로 돌아가서 만성통증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만성통증 대상자 많이 들어보셨죠? 만성통증 대상자가 조금 심하고 하면 뭐 섬유근육통 환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온몸이 다 막 아프고 그러면은 저 얼마 전에 그런 사람도 왔었는데 뭐 일단은 뭐 되게 많이 아프신 분들이죠. 만성통증 있는 사람. 근데 만성통증에 대한 기준을 달리 잡을 수도 있죠. 경미하지만 계속 아픈 상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야기하는 만성통증이라고 한다면은 정도가 조금 더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들끼리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물리적인 수준이 뭐 통증을 유발하는 거를 비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긴 하지만 그 정도에 비해서 통증을 심하게 느끼는 상태. 보통 이러한 상태를 만성 통증 대상자는 가지고 있고 그래서 움직임에 대한 어떤 공포, 트라우마, 허리를 움직이면 아플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을 보통 가지고 있죠. 기준을 다르게 하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만성 통증이 있다. 허리에 만성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게 내가 별거 아닌 운동을 줬고 뭐 이거 그렇게 심한 부하가 아닌데 아파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물리적으로 작용하는 움직임 패턴이나 기능의 손상이 분명히 있는데 그 정도에 비해서 굉장히 좀 민감해져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별거 아닌데 아파하고, 아플 상황인데 아파하고, 막 감각적으로 막 이상하고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신체에 가해지는 스트레스 정도에 비해서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상태를 이런 중추신경계 감작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만성 통증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대상자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조금 그냥 가끔 가다 불편하다. 오래 서 있으면 불편한데 뭐 그게 한 뭐 어쩌다 한 번 뭐 한 일주일에 2주에 한 번 정도인데 그렇게 한 5년 느꼈다. 뭐 이 정도 말고. 이러한 사람이 저는 만성 통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동작과 그 제목이 매칭이 안 되고 거기에 나온 패널의 그 연예인 분이 뭐 어머니한테도 이걸 가르쳐 줬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 저는 사실 운동을 많이 해본 분이라 요즘 회원분들이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경험도 많고. 근데 사실 어머님을 시켰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그 운동 자체가 좋고 긍정적이어서 시키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영상이 아픈 분들한테 전파가 되고 뭔가 이렇게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굳이 이렇게 이야기할 건 뭐냐면 제가 뭐 이거 바로 잡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워낙 이슈가 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워낙 많았는데 뭐 해봤다는 말씀도 있었지만 나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한테. 나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그래서 일단은 다른 건 모르겠고 제가 싱글렉 스쿼트랑 요것만 봤는데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동작이 뭐가 들어가는지 중요한 요인들을 살펴볼게요. 우선 요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발목에서 배축 굴곡이 일어나고 있죠. 배축 굴곡이.
배축굴곡 같은 경우에는 이런 CKC 상황에 보통 40도, 많으면 50도 정도가 일어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나오는 분들이 일단은 무지하게 많고, 거의 대부분 평발화 돼 가시는 분들이 많고, 그럴수록 발목 관절에 대한 중심은 이탈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발목의 배축 굴곡 가동성은 당연히 보통 안 좋아요. 많이 한다고 해서 회복되지 않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무릎 관절과 고관절의 가동을 요하고 있고, 특히나 무릎 관절보다는 고관절의 신전에 대한 요구도가 굉장히 큰 동작이죠. 고관절 신전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적이긴 하겠지만 대략 10도에서 20도 정도. 개인적인 운동 철학은 뭐냐면 이분이 선수로서 필요한 게 아니면 권장되는 가동성 이상을 굳이 안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일반인 회원분들의 많은 경우가 잠깐만요. 다들이 지우개 달라고 해가지고 일반인 분들의 많은 경우가 가동성이 크신 분들은 보통 다른 부분에 문제를 보상해서 커져 있는 경우가 많죠. 어디가 안 움직이니까 어디가 더 많이 움직여서 가동성이 커져 있는 거지. 훈련된 가동성으로 더 큰 가동성을 갖고 있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근데 종목 특성상 더 큰 가동성을 요구하면 만들어야 되긴 하겠지만 굳이 특정 관절의 가동성을 더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일반 일상생활하는데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일단은 이거는 과도한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요구하는 동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훈련을 많이 하면 당연히 조직이 적응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사람의 상태나 연령이나 또는 타고난 뼈의 문제 때문에 아예 안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뭐 1대1 수업을 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걸 당연히 파악해서 해줘야 될 거고, 뭐 그룹 수업이라면 모르긴 하겠지만, 일단 만성 통증이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서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들을 짚어주는 게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이 동작은 매우 큰 가동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추에 회전이 필요한 동작이에요. 요추와 흉추 같은 경우보다는 요추 회전이 많이 필요한 동작인데 그냥 뭐 운동을 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간에 일단은 요추 골반의 안정성이 깨져 있는 경우는 너무나 많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은 뭐 하윤곽도 있고, 배꼽도 있고, 골반도 있고, 짝발도 있고,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냥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좌우의 가동이 다를 뿐만 아니라 동작을 하면서 한쪽은 잘 되고 한쪽이 안 되고 막 불편함이 막 유발이 된단 말이죠. 특히나 허리에 대한 것도 가동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골반이 틀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런데 이건 그런 동작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에 이걸 통해서 정말 좋아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많이 하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겠죠. 근데 선생님들 전문가라면 그게 아니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 요인을 명확하게 파헤치고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는 게 아니라면 많이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를 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 잇몸으로 씹는 사람은 많이 하면 그냥 결국 잇몸이 강해지는 거예요. 자, 아무튼 뭐 이러한 동작이기 때문에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컨텐츠에 대한 것을. 마지막으로 복압 운동, 복압을 어, 뭐라고 했더라?
들숨의 점진적 가부와 강내압을 더 어렵게 만들어서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복압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생각해 보자고요. 복압이 형성이 되려고 한다면은, 일단 복압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뭔가 무거운 걸 들려고 할 때, 요초골반에 뭔가 도전적인 상황이 일어날 때, 하다못해 내가 마우스를 흔든다 하더라도 복압이 미세하게 형성이 되고 요추의 안정성이 선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가 능동적으로, 의식적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숨을 참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복압을 형성을 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적으로도 활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동적이나 자동적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신경계에서 얘를 쓸 수 있다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복압이 형성이 되려면 일단 횡격막이 잘 움직여야 돼요. 횡격막이 특히나 하강돼야 될 거고, 몸통 근육들, 특히나 복부 근육들이 활성화가 잘 돼야 조여주고 횡격막이 내려오면서 복압이라는 게 형성이 되게 되어 있죠. 아, 근데 일반인 분들, 선생님들, 뭐 안 아픈 분들 수업하잖아요. 근데 복부 근육을 대부분 잘 못 다루고 횡격막의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데 복부 근육을 못 쓰는 건 일단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동작에서 안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복부 활성화가 이상한 분들이에요. 잘 안 쓰였던 분들.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쓰이는 동작에서 다른 데에 힘이 들어간다고 호소를 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같은 경우, 횡격막 하강 같은 경우에는 뭘로 확인을 할 수가 있냐면은 그 사람이 배가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오래됐어. 그런 사람의 이제 흉골이 이렇게 있고 머리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갈비뼈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하부 흉곽의 각도 있죠. 하부 흉곽의 각도는 뭐 70에서 90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보통 90도 정도를 정상적인 기준이라고 보는데 이거보다 커져 있다. 엄청 많죠. 배 나온 사람은 거의 다 이래요. 이러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호흡을 들어 마셨을 때에 대한 모습과 유사하죠. 이러면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흉곽들이. 들이마셨을 때와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횡격막이 안 좋은 사람은 하강폭이 작긴 하지만 하강이 일어납니다. 흡기를 하게 되면. 근데 늑골에 들려있는 사람은 횡격막을 흡기했을 때 되었을 상태와 유사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횡격막이 하강돼서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 상태에서 그냥 가슴으로만 숨 쉬고 횡격막이 굉장히 굳어 있고 횡격막에 붙어 있는 장기들은 굉장히 처져 있고 처져 있는 장기들 때문에 불편함이 유발되는 경우도 많고 장기 유착도 많고 막 그렇죠. 반대로 좁아져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인 상황이 되어 있는 상태고 장기들은 다 위로 딸려가 있고 뭔가 또 다 안 좋습니다. 일반인들도 그래요. 근데 만성 통증을 겪는 사람들의 상태와 특징은 똑같은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혀 완벽한 바디에 아픈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분명한 움직임 패턴의 손상과 구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하 수준이 일반적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아파하고 불편해하죠. 일단은 중요한 거는 만성 통증이 있는 사람도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인데 복압의 조건이 그냥 안 갖춰져 있다고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 노출시킨다고 복압이 형성이 될까라는 저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좀 그래요. 근데 제가 농담 삼아 이게 북청동 복압운동이었으면 인기를 안 끌었을 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뭔가 그 청담동 복압운동 이것도 약간 인기를 끊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기 노원 복압운동 이러면 인기 안 끊었을 것 같고. 근데 뭔가 이러한 상황과 연예인이 뭔가 좋다라고 하고 이러한 것들이 막 결부가 되니까 뭔가 그냥 다 좋아하는 게 솔직히 저는 납득이 잘 안 되고 그냥 그랬어요.
전문가라고 한다면은 이런 컨텐츠에, 어, 너무 솔깃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조금은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할 거고요. 다음 주도 제가 오프라인 강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원래 계획이 없다가 그래도 너무 오래 쉬게 되는 것 같아서 하게 됐고 또 다음 주나 혹시 못하면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일요일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편히 말씀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뭐 알아가는 거죠.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만 더 얻어갈 수가 있잖아요. 네, 이야기해 주시고 오늘 강의 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